5월 8일 어버이날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가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오늘이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이라며 여야 원내 지도부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타결을 주문했는데 분위기나 결과가 어땠는지 회동 현장에 다녀온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손은 맞잡았지만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6일째 단식투쟁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양복이 아닌 점퍼에 목보호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냉랭한 분위기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이 20대 전반기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지방선거 등 앞으로 여러 정치 행사가 있어 만약 오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대 전반기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다. 오늘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세비를 받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결단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의사결정들을 해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그 목소리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협상은 그러나 특검 법안 처리 시기와 추천 방식, 추경 등 다른 민생 법안과의 동시 처리 등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김성태 원내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사당 앞 단식투쟁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드루킹 특검 도입이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끝내 결렬되면서 정치권은 당분간 시계제로의 혼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혐의 재판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명색이 국정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 전 원장이지만 최순실의 치읓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평가도 흥미롭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을 했는지 박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재판 증인으로 나온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과의 일화를 전했습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5.16 성격을 묻는 질문에 쿠데타라고 답변했더니 안봉근이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언짢아 했다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냐고 했다. 도리어 안봉근을 혼을 냈다. 아니 내가 뭔데 내가 청문회 때 한 발언을 지적하냐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서 정우선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전횡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친구들 대단하다 생각 안 했다. 당시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 저한테 혼 많이 났다. 행동거지 똑바로 하라고. 이재만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수석도 아닌데 왜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했다. 정호성이는 좀 문장도 쓸 줄 알고 해서 가끔 보고서 문제로 통화하고 했지만 3인방과는 상대를 안 했다는 게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게 된 경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서실장 가게 된 게 소위 정윤회 문건 파동이 계기 아닌가. 청와대 들어간 이후로 머릿속에는 정윤회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이 전 원장은 그러면서 국정원장 재직 당시는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도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 7달 하는데 국내 파트 보고 책임자가 추명호다. 보고서에 최순실의 치읓자도 들어간 거 본 적 없다. 청와대 와서도 최순실의 치읓자도 못 봤다. 단지 정윤회는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비선실세가 최순실인 줄 알았으면 절대 못 만나게 했을 거다는 것이 이 전 원장의 말입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선 국정운영비에 쓰이는 합법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만기 출소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아는 거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사흘 뒤인 오는 11일로 잡았습니다. 다음 공판엔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오늘 지난달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 주식 매도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금감원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죠? 네, 금감원이 오늘 오후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삼성증권의 시스템과 사고 발생 뒤 대응 체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이 셋 다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단적으로 삼성증권이 잘못 지급한 주식수가 실제 상장 주식수 8,930만 주보다 31배나 많은 28억 주, 그리고 이게 전날 종가 기준으로는 무려 11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네. 이런 황당한 배당이 입력된 것 자체가, 그리고 설사 입력된 이후라도 시스템 그 어디에도 오류가 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사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은 뭐가 어땠다는 건가요? 네, 금융회사는 관련법에 따라서 네.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하고 통제하기 위한 위험 관리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두고 있어야 하는데요. 네. 삼성증권은 이 위험 관리 비상 계획조차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내 방송시설, 비상 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 내용 전파 및 매도 금지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네, 금감원이 유령 주식 매도를 시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죠? 네, 모두 22명이 매도를 시도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한 명만 단 한 주를 주문했다가 지체 없이 취소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가 됐고요. 네.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차고 입고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매도 주문을 낸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고를 낸 삼성증권은 따로 제재 같은 게 없나요? 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내부 네. 통제 미비와 전산 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삼성증권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네. 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내리는 제재는요. 네. 기관 주의, 경고, 시정, 영업정지, 등록 취소 5개인데요. 네. 어느 수위의 제재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네. 금감원은 나아가서 내일부터 한 달간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업무 처리 등 내부 통제 시스템과 공매도 주문 수탁 적정성에 대해서 집중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한데 금융권 전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발음만 들어서는 앞으로 다가올 날을 뜻하는 앞날이 생각나는데요. 전혀 다른 글자에 전혀 다른 뜻이라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낯선 단어 앞날, 도장과 관련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앞날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이런저런 서류에 도장 찍을 일이 많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메카 서울 서초동 법처타운 서울중앙지법 부근의 한 도장 가게입니다. 재질도 색도 글씨체도 다양한 도장들이 눈길을 잡아 끕니다. 45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는 도장 가게 주인에게 앞날의 뜻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도장업 하신 지 여기서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가 45년? 그 아빈이라는 것은 여거고 아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앞날이라는 것은 나 처음 들어봤어요. 예. 앞날이라는 낯선 단어는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9조 보존절차 제1항에 나옵니다. 보존사무 담당 직원은 재판 확정 기록 표지에 우측 상단 여백에 기록 분류인을 앞날하고라는 문구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포털 어학사전에 검색해봤습니다. 없는 게 없다는 포털 검색 결과는 그러나 앞날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가 정확한지 확인해보세요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었습니다. 포털도 모르는 앞날,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처음 봤어. 이제 이 글자를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이런 단어가 있는지조차. 혹시 이 앞날하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처음 봤습니까? 네. 혹시 앞날은 일단 한자로는 누를 앞자에 누를 날자를 씁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누르고 누른다는 알 수 없는 뜻이 됩니다.
앞날은 도장을 찍다라는 뜻의 압인과 날인에서 앞글자만 따온 말입니다. 즉 그냥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검찰 사무규칙 기록 분류인을 앞날하고는 기록 분류 도장을 찍고라는 고쳐놓고 보면 정말 쉬운 말입니다. 이 쉬운 말을 기록 분류인을 앞날하고라는 황당한 문장으로 써온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 네네. 이게 연상이 되십니까? 앞날하다. 글쎄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네, 생소한 단어 같아요. 사실 이 앞날이라는 한자는 오우나찌라고 발음되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 조합입니다. 일제식 잔재 용어라면 법률 용어로 계속 쓰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네, 쓰면 감사합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앞날이란 단어가 지난 2009년 법제처 정비 대상 순화 용어에 이미 포함돼 정비하기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에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검찰 사무규칙은 법무부나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10년 가까이 고치지 않고 그냥 써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동안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빠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이후에 이제 개정 수요 때 한번 이제 반영을 해봐야죠. 검찰이나 법무부는 앞날이라는 단어를 고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도장을 만져온 도장가게 주인조차 그 뜻을 모르는 낯선 일본식 한자 단어 앞날. 어떻게 보면 악랄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앞날이라는 단어를 법무부와 검찰은 계속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가짜 뉴스 얘기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선관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이고 네. 당선인 본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에 있는 어떤 것을 네. 위반하든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럼 당선인 본인은 제외하고 관계자들은 돈 관련한 혐의 말고 다른 혐의 가지고는 당선이 취소되고 그런 경우는 없는 모양이에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비방죄 이런 것 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는데 네. 당선인 본인이 아닌 한 좀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특히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의 가짜 뉴스 살포 이게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점이 있다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캠프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하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공직선거법에 조항이 2개 정도 있습니다. 250조에 있고 251조에 있는데요. 250조에는 다른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 이런 게 이제 그 가짜 뉴스에 해당할 수 있고요. 더 직접적인 조문으로는 251조에 후보자 비방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선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 등을 비방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럼 만약에 가짜 뉴스인 줄 몰랐다, 이른바 카더라 통신인데 나는 그냥 재밌어서 전달한 것뿐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할 수가 있나요?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근데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로 그냥 전파했다. 이렇게 되면 처벌하게 되겠죠. 그러면 후보자가 지들이 알아서 돌린 거고 나는 돌리는지도 몰랐다. 가짜 뉴스 이렇게 돌리는지 몰랐다. 그런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법을 어떻게 개정하는가에 따른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당선 무효형에서 선거 사무장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관계없이 지금 당선 무효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공모가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측근인 선거 사무장이나 직계 좀비속 등이 가짜 뉴스 생산, 유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당선을 무효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건 결과적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네. 개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뭐 선관위랑 검찰이 전담팀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고 하니까 애초에 그런 거 할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10개월 동안의 활동을 종합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블랙리스트로 실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와 수사 의뢰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오는 10일 열리는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던 김현 대한변협 회장에게 최근 축사 요청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공개 및 로스쿨 정원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검찰이 임의로 정한 날짜에 임박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이른바 기습 출석 통보가 앞으로 금지됩니다. 수사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제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최근 3개월간 항고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무고 혐의 22건을 적발해 15건을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잘못된 고소를 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항고까지의 피고소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국가 사법 기능을 저해한 무고 사범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8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